2022년 피세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논리 퀴즈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충실히 공부한 분들은 남들이 어려웠던 지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9번, 40번 세트 지문 굉장히 고난도였는데 환원 개념이 나왔어요. 과학 이론들, 패러다임의 통일과 진보를 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S1이 S2로 환원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 S1을 구성하는 모든 법칙이 S2를 구성하는 법칙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설명 가능성이란 환원되는 이론 S1의 법칙들이 환원하는 이론 S2의 법칙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었어요? 강화약화 매뉴얼 27번째 테마 환원. 이론 A가 이론 B로 환원된다는 거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고 지문에 나온 것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인식론적 환원. A를 구성하는 법칙들이 B를 구성하는 법칙들로부터 도출된다.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펴볼 수도 있냐? A 영역의 필수 개념이 B의 개념들로 제정이 된다. 이 내용이 지문 뒤에 나와요. 이론적 어휘도 환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교량 원리라는 걸 도입하면 되는데 이 고전역학에서의 입자를 양자역학에서 양자파동 함수가 뭉쳐져 있는 상태다 라고 제정이 하는 거죠. 자, 근데 뒤에서 앞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환원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환원되는 이론의 법칙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고 해도 그 결코 같은 게 아니다. 또한 이 같은 용어를 공유하지만 고전역학에서는 고유한 상수인 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바뀌는 변수다. 야, 여기 읽으면서 어떤 개념이 떠올랐어야 돼요? 24번째 테마 패러다임에서 제가 공약 불가능성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 공약수가 없다. 지문에 나온 거는 그 중에서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앞에서 질량 같은 용어인데 회연이나 내포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고전역학에서는 절대적인 건데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험 지문을 3개 딱 묶어서 제시했죠. 이 세 지문과 이번 시험 지문 정말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거 시험장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참고로 시험에 명시적으로 공약 불가능성 혹은 학자에 따라서 통약 불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간에.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문이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좀 오래된 기출문제들이지만 이렇게 엮어서 책에 넣어놨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도 책을 봤다면 좀 익숙했을 거예요. 증거관계 이성질이라는 거, 어떤 관찰 결과가 가설에 긍정적이면 그 관찰 결과는 해당 가설이 함축하고 있는 다른 가설에도 긍정적인 증거이다. 이거는 기출된 적이 있었죠? 당시 시험에는 알파 규칙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특수기결 조건이었죠. 어떤 사례가 가설을 입증한다면 그 가설이 함축하는 다른 가설도 이 증거가 역시 입증하더라.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증거관계 삼성질. 어떤 관찰 결과가 가설의 긍정적인 증거라면 그 관찰 결과는 그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이다. 이거는 기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가설 대칭성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면 그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하더라.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책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 시험에 이 특수 귀결 조건이 나왔을 때 제가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일호 교수님의 조건화와 입증이라는 논문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가설 대칭성 또 증거 대칭성이라는 게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나중에 출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출제 예상으로 소개를 했던 거죠. 참고로 저는 시험이 시행되면 그 지문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서나 논문을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시험에 이게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책에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이런 적중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19번, 20번 지문 세트. 역관계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피가 참일 확률과 피가 전달하는 정보량 사이에 역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피가 참일 확률이 커질수록 정보의 양은 더 줄어든다. 자, 이 내용 이미 다 배워서 아는 거죠? 논리 퀴즈 매뉴얼 4.0 함축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정보량과 참일 확률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걸 보였어요. 거짓일 확률과는 정관계, 요것과는 역관계. 이제 그러고 지문을 또 읽다 보면 논리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피셋 강의하시는 분 치고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분은 없겠지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전제 x, x2, xn으로부터 결론 y가 타당하게 도출된다는 것은 x1이고 x2이고 xn이면 y다와 같다. 이것도 역시 제가 책에서 정보량과 이제 거짓일 확률, 참일 확률과의 관계를 소개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타당한 추론이란 것은 전부 이렇게 조건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익숙한 내용이므로 전혀 어렵지 않게 쭉 읽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희한한 적중인데 이 수험생분들이 정원 문장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 받아보면 논리학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 감각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어 특강이라고 해서 이 보조사 은는을 굉장히 심화해서 강의한 거를 꼭
꼭 보라고, 다들 재밌다고 하니까 제발 좀 보라고 해놨었어요. 그리고 세상에나 이 은는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대조의 기능이 있다. 대조의 기능이 있다. 이 간은 특수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가 이 소설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썼다가 이제 며칠 뒤에 담배 한 갑을 다 태운 후에 이걸 꽃이 피었다로 바꿉니다. 왜? 이 기자 출신이었던 김훈 작가는 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이 들어간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거였고요. 이제 또 알려진 정보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로 등장한 대상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대상은 은는을 쓴다. 그래서 제가 은는은 정관사 너랑 비슷하다고 했죠? 옛날 옛적에 백설공주가 살았대요. 새로 등장하는 정보니까 백설공주는 살았어요 이러면 어색하고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뒷문장에서 백설공주는 알려진 정보니까 이제 백설공주는 백설기를 좋아했대요 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점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국어학에서는 그래서 은는이 붙으면 주제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보다시피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거 본문들은 지문을 거의 안 읽고 호로록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작년 추리 논증 문제에서 인과 사슬과 조건부 독립에 대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적중됐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적중되었고 굉장히 신이 납니다. 아마도 출제자들이 시중 문제집 검토할 때 유튜브까지는 검토를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독해 문항을 제외하고 논리 퀴즈 매뉴얼과 강화학화 매뉴얼로 커버되는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가급적 모든 문항을 올해 12월쯤 나올 개정판에 다 싣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싼 강의를 듣지 않고 책만으로 피셀리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